늙은 사냥꾼이 덫을 놓고 있었다. 그때 희미한 이상한 소리가 끊겼다. 그는 권총을 뽑아 나무 몸통 쪽으로 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고슴도치 한 마리가 떨어졌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는 원시 깃털창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파로 강 계곡에서 몬테나주에 속하다. 톰은 주문을 받았다. 고객이 고대의 창을 구매하고 싶어 할 때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은 미국 들소를 사냥하기 위해 창을 사용했다. 첫 번째 단계는 손에 맞는 자루를 만드는 것이다. 그중 호두나무가 가장 좋은 재료이라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무 조각을 원통형으로 갈아야 한다. 나이가 많아진 톰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다. 힘이 약해져 그는 어떤 전동 공구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기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이기 때문이다. 전통에 따라 한참 동안 헐떡이며 나무 조각을 깎아 점점 형태를 만들어간다. 톰은 그것을 목재말이라 불리는 특별한 도구 위에 올린다. 나무를 고정하는 부분과 발로 밟는 곳이 있다. 발을 밟으면 고정기가 나무 조각을 단단히 잡는다. 그가 손을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주는 작업. 울퉁불퉁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사포로 광택을 내고 매끄러운 손잡이를 만들어 소를 사냥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다음 단계는 창끝을 만드는 것이다. 이건 톰의 강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돌 공예의 달인인 친구를 불렀다. 돌날 기술은 고대의 기술입니다. 날이나 화살촉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죠. 보통 가운데 부분은 두껍고 둥글며 끝과 양쪽 가장자리는 날카롭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촉이 형태를 만든 후에는 끌을 사용해 정교하게 다듬고 숙련된 기술로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돌날 하나가 톰을 끊임없이 칭찬하게 만들었다. 조립 단계로 넘어가서 톰은 자루에 홈을 파고 창날을 끼웠다. 고정하기 위해 그는 역청 접착제를 만들어야 했다. 가장 오래된 천연 접착제 종류다. 재료는 소나무 송진, 들소 똥가루, 숯가루, 그리고 달걀 껍데기였다. 마지막은 밀랍입니다. 가열하면 송진이 됩니다. 톰은 흰줄을 사용했습니다. 동물이 창끝을 고정한 후 송진으로 밀봉했습니다. 그 다음 들소 가죽을 감았습니다. 자루 중간 부분과 장식을 위해서입니다. 자루 끝에는 깃털 하나를 꽂았습니다. 옛날 인디언들은 독수리 깃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받는 동물이어서 톰은 꿩 깃털로 대신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비 가죽으로 장식을 만들었다. 그는 창의 뒤쪽에 그것을 묶어 야생미를 더했다. 마지막 단계는 톰만의 표시를 손잡이 끝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멋지면서도 무서운 무기가 탄생했다. 그것은 그에게 약 $1000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곧 있으면 톰이 힘겹게 작은 배를 끌고 앞으로 나아간다. 겨울이 곧 끝나간다. 하지만 올해의 수확은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친다. 작년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톰은 스스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약속된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산을 넘는 노인은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았다. 하지만 거의 다 왔을 때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다. 다행히 다치지 않아 일어나 계속 걸었다. 그 후 구간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도착했다. 톰은 땀을 닦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시간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 이 연못은 비버 가족이 사는 곳이다. 톰은 번식 상황을 확인해야 해. 물에 들어가자마자 나무 가지가 갈가진 흔적을 봤어. 확실히 수달이 있다는 증거야. 톰은 가장 활발한 활동 구역을 찾았어. 오르면서 관찰했지? 그리고 금세 수달의 댐을 발견했어. 앞에 흐르는 개울이 바로 그들의 출입구야. 그리고 분명히 덫을 놓기에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톰은 덫을 물속으로 가져갑니다. 철제 말뚝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비버의 분비물로 만든 유인제를 추가합니다. 비버는 분비물의 냄새로 개체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낯선 존재가 영역에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히 그들을 끌어들여 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수역은 세 가족의 비버를 부양하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각 가정마다 최대 12마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세트의 가격은 약 $200입니다. 만약 덫이 잘 작동한다면 톰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곧 그는 두 번째 해양 터널을 발견하고 입구에 덫을 놓았습니다. 톰의 성공입니다. 동물의 습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 바로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톰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나무 위에 있는 고슴도치를 발견했다. 그는 다가가서 권총을 꺼내 일격을 가했다. 고슴도치는 똑바로 땅에 떨어졌다. 고슴도치 고기는 푹 삶아 먹기 좋아. 그리고 그 털은 공예품에 매우 귀중하다. 이것은 톰에게 흥미로운 놀라움이었다. 이 물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고슴도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디언들은 고슴도치 털로 둥근 장식을 만들어 갑옷에 붙였습니다. 아주 독특해 보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슴도치 한 마리당 약 3만 개의 털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뽑아라. 사냥 시즌이 몇 일 안 남았어. 이제 모든 희망은 할리 연못에 걸려 있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덫을 점검하자. 봄이 다가오면서 얼음이 녹아 쿠턴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흘러가며 세차게 흔들린다. 첫 번째 덫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비버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기뻐하며 직감했다. 오늘은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수위가 높아져서 더 이상 더들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리하고 계속 하류로 내려가기로 했다. 신속하게 두 번째 더드로 갔다. 하지만 입구는 나무로 꽉 막혀 있었다. 한참 찾아다니다가야 해산물 더 상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계속 하류 쪽으로 나아갔다. 거센 물살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만약 떨어지면 생명이 직접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조심했다. 문제는 더디 반대편 강가에 있었다는 것이다.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논의한 후 그들은 하류에서 더 잔잔한 물가를 찾아 상륙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더들 설치한 곳으로 돌아갔다. 길은 매우 험난했지만 그들은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그 노력은 분명히 가치가 있었다. 더디 비버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연속 5년 동안 이익을 냈어요. 그들의 기분은 매우 좋아졌죠. 이번 사냥 시즌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셈이네요. 완벽하게. 코디악 섬은 알래스카 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환경이 혹독하고 무서운 야생동물들. 그 중에서 불곰이 이곳의 제왕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망가게 할 순 없다. 사냥꾼 마이 씨는 원시적인 삶을 숭배한다. 그가 어릴 때 처음 사냥한 먹이는 바로 곰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감각에 빠졌다. 1979년 그는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흑곰을 사냥해 왔어요. 그는 해안가의 황무지를 개척했고 작은 개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코디악 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흑곰종이에요. 최근 몇 년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밀도는 평균적으로 평방마일당 한 마리씩이에요. 흑곰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섬에서 매년 11주간 이어지는 곰 사냥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마이크가 다른 곳에서 온 사냥꾼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냥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현재 마이크 혼자지만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배회하는 곰들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그들은 겨울잠에 들지 않을 것이다. 매일 마이크는 침입하는 곰을 찾기 위해 순찰을 돌고 은밀한 곳에 카메라도 설치한다. 영상 기록을 통해 그는 발견했다. 어젯밤에 눈이 먼 곰이 작은 개울을 따라 걷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냥 오두막 쪽으로. 그곳은 5마일 떨어져 있어. 사냥하러 간 마이크의 임시 거처야. 그래서 그는 점검하러 가기로 했어. 도착하기 직전에 마이크는 개에게 꼭 따라오라고 했어.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곰은 한 번의 주먹질로 죽일 수 있기 때문이야. 사냥터로 가다 두 사람이 한 마리 개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마이크는 냉장고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갈색 곰이 여기 왔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아마 먹을 것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곳을 확인한 후 곰이 떠났음을 확인하고 위험도 제거되었다. 그리고 마이크는 하루 일을 시작했다. 항구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통나무들이 많았다. 그것이 마이클의 주요 난방용 땔감이었다. 나무를 장작으로 자르고 반으로 쪼갰다. 이때 바닷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다. 조수도 높아지고 있어서 그는 빨리 물러나야 했다. 서둘러 후퇴했다. 언제든 큰 폭풍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그에게 큰 폭풍이 올 것임을 알게 했다. 그래서 그는 나무 판자로 창문을 꽉 막았다. 장작을 더 들여오고 준비했다. 집안의 피신의 폭풍이 오길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마흔은 사냥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여우의 흔적을 찾았다. 코디악 섬에 사는 야생 동물들은 대체로 몸집이 크다. 겉보기보다 더 크고 건강하다. 그중 붉은 여우가 꽤 흔하다. 은여우는 훨씬 더 희귀하다. 그리고 가격이 3배 더 비싸다. 마이크의 주된 일은 곰 사냥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 그는 추가 수입을 위해 여우도 사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교활하기 때문이다. 시각과 청각이 뛰어나서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냥꾼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 먼저 높은 곳을 선택한다. 시야가 탁 트인 곳으로. 그 다음 도구를 사용한다.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는 토끼의 소리를 흉내낸다. 이 소리는 여우에게는 무료 만찬과 같다. 가까이만 있으면 반드시 와서 살펴볼 거야. 새 사냥개가 내 진짜 비밀 무기야. 하지만 꽤 오래 기다려도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바꾸기로 결정했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눈 위에 여우 발자국을 발견했어. 마이크는 바위를 은신처로 선택했어. 그리고 계속 토끼 소리를 흉내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 한 마리를 끌어들였다. 마이크는 즉시 총을 들었다. 하지만 여우가 반응하자마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조준의 방아쇠를 당겼고 사냥개가 즉시 쫓아갔다. 도착했을 때 마이크는 피 자국을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빗나갔다는 의심이 들었다. 개는 여전히 덤불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여우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이크는 목표를 놓쳤다고 인정해야 했다. 이때 그는 강가로 가서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쩌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여우를 만날 수도 있다. 바로 그때 마이크는 나무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했다. 이 지역에 동물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즉시 쭈그리고 앉아
개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해안에 은여우가 나타났다. 먹이를 잡기 위해 마이크가 다시 흉내를 냈다. 토끼 소리를 내자 여우가 즉시 곧장 다가왔다. 놓칠 수 없는 기회. 마이크는 재빨리 총을 높이 들었다. 조준한 후 한 발 쏴서 그것을 쓰러뜨렸다. 사냥개가 즉시 달려갔다. 그리고 마이크가 도착했을 때 여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는 가죽이 망가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이제 그들은 집에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이크는 여우 가죽을 벗겼어요. 고기. 여우는 먹지 않고 자연에 돌려보내는 편이에요. 독수리와 까마귀가 먹이로 삼도록. 여우에게 자연순환의 한순환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한동안 냉동고에 고기가 다 떨어져서 내일 단백질을 보충해야 해. 그래서 그는 산으로 갔어. 사냥이 여러 세대 동안 살아온 곳. 그들의 고기는 매우 맛있어. 하지만 가팔은 절벽에서 살기 때문에 사냥하기가 매우 어려워.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비탈의 몇 마리의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 그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매우 경계심이 강한 먹잇감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들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수직 절벽으로 달아난다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을 때 한 염소가 텅 빈 지역으로 뛰어나왔다. 하늘이 준 기회를 마이크가 놓칠 리가 없다. 그는 즉시 엎드려 사격 자세를 취했다. 염소가 멈추기를 기다린 후 결단력 있게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염소가 겁에 질려 긴 다리를 휘저으며 도망쳤다. 하지만 마이크는 자신이 한 명을 맞췄다고 확신했다. 한 사람을. 한 마리 개가 앞으로 나가 지형을 확인했다. 가팔은 산비탈.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했다. 절벽처럼 가파른 바위벽을 보며 마이크도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총알이 맞은 현장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사냥개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빗나갔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다소 실망스러웠다. 왜냐하면 이때 다른 염소를 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어 계속 오르기로 결심했다. 운을 시험하려고 높이 올렸어요. 이게 이미 지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지쳐버렸어요. 하지만 하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서 고개를 들자마자 길 잃은 산염소를 발견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내일 다시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더 높이 오를수록 위험도 더 커져요. 찬바람이 계속 얼굴을 때려서 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그와 강아지가 서로 돌봐주고 있어요. 점점 산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상적인 사격 위치에 도달했어요. 앞에는 사냥 몇 마리가 있어요. 마이크가 총을 겨누고 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단호하게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높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총에 맞고 쫓아가니 염소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사냥개가 달려들어 계속 물어뜯었다. 피 냄새가 나자 독수리가 날아왔다. 마이크는 고기를 빨리 처리해야 했다. 산의 날씨가 매우 추웠고 그는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했다. 그는 날카로운 칼로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도끼로 뼈를 쳤다. 이 염소는 약 60파운드의 고기를 제공했다. 금방 처리가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흰색 가방에 넣고 배낭에 쑤셔 넣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몇 달 동안의 고기를 확보했으니 말이다. 이제 마이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겨울이 끝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가장 위험한 시기다. 배고픈 불곰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겨울잠 후에 마이크는 그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큰 배를 해안에 고정시키고 단일 통나무 배를 내렸다. 소총과 사냥개를 데리고 해안으로 올라갔다. 코디아 곰은 악명 높게 사나운 곰이다. 특히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그들은 신선한 음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크는 매우 조심해야 했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곳으로 다가갔다. 곧 곰 사냥철이 다가오니까 그때는 관광객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여기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크는 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야 했다. 그래야 고객의 경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곧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땅에 곰의 발자국기를 발견했다. 발자국을 보고 곰이 약 7, 8살 정도임을 추측했다. 그 근처에 새끼 곰의 배설물도 발견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바닷가에서 해초를 먹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내일은 해변으로 나가 관찰하기로 했다. 쌍안경을 사용해서. 하지만 시야에는 불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설치 장소로 계속 갔다. 마침 그때 카메라가 떨어져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땅에 떨어져 완전히 파손된 것이다. 아마도 불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측의 원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이크는 화가 나서 곰을 찾아갔어요. 그는 산 위의 전망대에 올라가 망원경을 사용했어요. 전체 구역을 살펴보며 구석구석 빠짐없이 감시했어요. 그는 앞으로 6주 동안 항상 경계하며 모든 곰을 기록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산길을 따라 순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그는 큰 곰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곰도 마이크를 알아차린 것 같다. 서로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다. 마치 인사처럼. 이 곰은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서 마른 상태였다. 사냥 시즌은 6주 후에 시작될 것이다. 그 시간은 그들이 체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 마이크는 큰 나무에 텐트를 숨겼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밖에서 자지 말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곰 사냥 시즌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준비할 일이 많았다. 그의 연간 수입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임무는 마을에 가서 자재를 사는 것이었다. 몇 주를 기다렸다. 마침내 조수가 올라서 중량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로. 마이크는 작은 배로 바지선을 깊은 물로 끌어냈다. 그리고 작은 배의 엔진으로 바지선을 추진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해안선을 따라 한동안 가다가 만을 건너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다. 조수 간만의 차가 이상 징후를 보일 때, 바다 파도가 갑자기 거세질 때 마이크 고는 힘든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다행히도 날씨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그는 간신히 해안에 닻을 내린 바지선을 가까이 대고 오토바이를 타고 육지로 올라갔다. 바지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엔진을 껐다. 그 전에 그는 친구들에게 미리 자재를 모아 해변으로 끌고 가라고 부탁했어요. 지붕 재료를 포함해서요. 사륜구동 차량 1대, 연료통 2개와 프로판 가스통 2개. 이제 마이크는 모두를 부두선으로 옮겨야 해요. 그는 끌을 사용해서 하나씩 재료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거의 성공할 무렵에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이 방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곧 그는 다시 문제에 부딪혔어요. 바로 그때 바늘 무게가. 이 종류는 무게가 1200kg에 달했어요. 마이크는 질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쇠막대를 이용해 전체 블록을 선박 위로 밀어 올렸어요. 남은 부분을 계속 옮기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이제 그는 귀환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바지선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미크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다음 날 물이 빠지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기둥 주변을 점검했다. 레나가 누수된 곳을 발견했다. 마이크는 임시 방수 접착제를 사용해 수리했다. 3시간 후 조수간만의 차로 다시 높아졌고 이번에는 그가 적절한 기회를 잡았다. 바지선을 밀어 천천히 돌아서서 해가 질 때까지 육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최종 쇼핑이 끝났다. 이제 그는 안심하고 사냥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숲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이를 찾다가 한 남자에게 발견됩니다. 그는 즉시 쪼그리고 앉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냥감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 멧돼지는 새 식구의 고기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2달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칼을 갈며 생계를 꾸려갔어요. 그는 재빨리 고기를 깔끔하게 자르며 망설임이 없었어요. 고대 오악 산맥에서 이곳은 야생동물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많은 사냥꾼들을 끌어들이죠. 이곳은 가선이 자란 고향이에요. 몇 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사막에서 살았어요. 지난 겨울 온 가족이 이곳으로 돌아왔고 삶이 막 나아지려던 참에 비극이 닥쳤다. 여름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심장 우회 수술을 받고 돌아가셨다. 막대한 의료비와 장례 비용에 직면해 가소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가족 모두 친구 집 마당에서 캠핑하며 지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을 주고 싶었어. 따뜻한 집을 위해 옛 직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숙련된 칼 단조공이었어. 여러 기술에 능숙했어. 그는 야외에 임시 단조로를 세웠어. 그리고 새 주문을 받았어. 생존용 나무배기 칼, 모형을 도면에 그리네. 앞치마를 입고 계속해서 단조하며 가열해. 철을 두드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여러 번 가열하고 망치질하며 칼날의 기본 형태를 완성하고 도장으로 칠한 후 다시 불에 넣어 구워. 다음 단계는 기름을 바르는 거야. 강철의 분자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하지만 온도를 극도로 정확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야외 환경에서는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확실히 칼날을 기름에 담가야 합니다. 짧은 몇 초 동안 기름을 깨끗이 닦아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조금 딱딱해서 열을 가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가열한 후 완벽한 상태를 달성합니다. 가선이 바쁠 때 그의 아내 메리도 일하고 있다. 그녀는 소가죽으로 칼집을 만드는 전문 가죽공이다. 가선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2개의 나무 조각으로 칼 손잡이를 붙이고 날을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았다. 하지만 나무가 품질이 좋지 않아 금이 가서 고무로 교체했다. 방수 및 미끄럼 방지 소재 완성됐어요. 신선한 고기로 날카로움을 확인해요. 2번 깔끔하게 썰어요. 멈춤 없이 잘라서 가이선이 매우 만족했어요. 텐트로 돌아오니 메리도 칼날을 다 만들었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고객이 좋아할 거라고 믿어요. 가이선이 단련한 칼 덕분에 조금 돈을 모았어요. 겨울 초설이 내릴 때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가이선은 가족과 함께 새 땅을 찾아 떠났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선택의 폭이 좁았다. 마침내 한 땅을 찾았다. 개울가의 15에이커 넓이의 땅. 가격도 적당했고
단지 유일한 단점은 위치가 꽤 외딴 곳이라는 점이었다. 이 땅은 도로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꽤 재미있는 가족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작은 시내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은 구간은 배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소는 돌멩이를 주워 물에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얼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를 타려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가족은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남자는 캠프파이어를 만들었다. 부부는 따뜻하게 지내며 지도를 보며 각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정차를 위해 7마일을 걸어가고 아내 메리는 임시 캠프를 차리기로 했다. 편도 거리는 약 2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가사는 활과 화살을 챙겼다. 길을 따라 조금의 식량을 사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내의 응원 속에 출발했다. 현재까지 가사는 10여 개의 땅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느 곳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제 그는 이곳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바라는 것은 적절하다면 겨울 전에 이사할 수 있을 거야. 2시간 후에 너는 도착해. 지도를 가져와서 대조해. 그리고 2개의 주요 울타리 기둥이 경계선임을 확인해. 가산. 주변 지형 조사를 시작해.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메기를 발견했어. 저녁은 해결된 것 같아. 그는 활시위를 당겨 화살꼬리에 줄을 묶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자마자 화살을 쏘았다. 바로 약점을 맞췄다. 줄을 당겨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통통한 메기를 보고 아직도 꿈틀거려서가 손은 재빨리 칼로 마무리했다. 그 후에 복부를 절개하고 내장을 꺼내어 추정했어요. 약 10파운드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당신은 끈으로 교차해서 물고기를 묶어요. 앞에 중요한 일이 남아있으니까. 지도에 따라 가이산이 빠르게 표지점을 찾았어요. 그것을 경계선으로 삼아. 경계는 직사각형 모양이 바로 땅 부분이고 주변 지역은 덤으로 제공되는 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제이슨은 일찍 문제를 알아챘어요. 이곳 지형은 소용돌이 섬이 잘 형성되고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물에 잠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낚시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 후 가사는 야영지로 돌아갔다. 비록 실망스러운 땅이었지만 오늘 밤에 생선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헛되지 않았다. 메리가 요리 솜씨를 보여줄 차례다. 그녀는 생선을 토막내어 팬에 굽기 시작한다. 구운 생선 냄새가 온통 퍼진다. 맛있게 먹으며 불도 피우니 정말 기분이 좋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3달 동안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찾았지만 가족은 아직 적합한 부동산을 찾지 못했다. 남편의 지친 표정을 보니 메리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하루하루 고생하며 가족을 위한 안정된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더 이상의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비축된 고기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지역 주변에는 멧돼지가 가득하다.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를 잡으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덫을 놓는 것이다. 가소는 숲으로 들어가 멧돼지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곧 나무에 묻은 진흙을 발견했다. 분명히 멧돼지가 가려움을 긁은 흔적이에요. 그가 만져보니 진흙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즉, 멧돼지가 얼마 전에 떠난 거죠. 제이슨은 이 방향을 따라갔어요. 계속 추적하니 점점 더 많은 흔적이 보였어요. 멧돼지가 자주 이곳에 와서 먹이를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기는 덫을 놓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예요. 그 후 그와 메리는 몇 가지 장비를 가지고 갔어요. 2 큰 나무 사이에 철제 틀을 놓아라. 이것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버리고 덫을 만들어라. 출입구는 매우 쉽다.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거의 빠져나올 수 없다. 덫을 고정하는 페인트를 칠한다. 그 후 금속 기둥과 철망으로 둘러싸라. 포인트. 설계의 핵심은 수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철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밧줄과 나무 조각을 함정으로 사용했다. 밧줄은 철문에 연결되고 나무 조각은 땅에 꽂혀 있다. 멧돼지가 밧줄에 닿으면 함정이 작동한다. 그러면 철문이 즉시 닫힌다. 도망치기 어려워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가이서는 덫에 먹이로 옥수수 조금을 놓았어요. 특히 덫 주변에 모두 무사히 돌아오며 자신감 넘치게 집으로 향했어요. 가족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량 저장고에는 단백질이 겨우 이틀치뿐이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가이선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점검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함정이 활성화된 걸 봤지만 아쉽게도 멧돼지가 철망을 찢고 도망쳤어요. 이 결과에 가이사는 매우 실망했어요. 화가 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는 다시 사냥총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복잡한 기술보다도 총과 탄약이 직접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가서는 덫을 설치한 지역으로 돌아가 흔적을 따라가며 멧돼지가 도망간 방향을 찾는다. 이동할 때 멧돼지는 나뭇잎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그 길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냥꾼에게는 전혀 충분하다. 가이산이 흔적을 분석하는 것과 뒤를 쫓는 것 모두, 그리고 거의 2마일의 덤불을 지나쳤다.
앞에는 복잡한 암석 지형이 펼쳐져 있어 그는 잠시 동안 정확한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멧돼지의 이동 방향을. 이때는 전적으로 사냥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멧돼지 사냥은 잡식성이다. 주로 풀을 먹고 숲속 과일을 매우 좋아한다. 그 중에는 참나무 열매도 있다. 가이사는 계속 주변을 찾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산마늘 덩어리를 발견했다. 이것은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하면 훌륭한 향신료가 될 것이다. 양념 채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남은 건 살찐 산돼지만 있으면 된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니 가산이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조금 더 나아갔다. 그때 그는 갑자기 나무 사이로 나타난 멧돼지의 모습을 보았다. 가산은 즉시 쪼그리고 앉아 배낭을 지지대로 사용했다. 멧돼지는 전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가산은 대충 조준한 후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빈 탄환이었어. 그는 욕하면서 다시 총을 쐈어. 돼지는 아직 제자리였고 가이선이 다시 힘껏 누르자 총성이 울리며 터졌어. 가이선이 다가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멧돼지 몸통을 쓰다듬었어. 그의 희생에 감사하기 위해 이 고기는 가족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은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냈다.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후 네 다리를 묶었다. 그가 전리품을 가득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온 가족이 매우 기뻐했다. 야생 멧돼지가 있어서 메리가 마음껏 요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딸도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식량 공급원은 사냥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돼지고기를 해체하고 부위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존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고기 한 조각을 철냄비에 넣고 물과 양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49분 동안 은은하게 끓입니다. 남은 부분은 소금에 절입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고기에 소금을 골고루 문지르고 보관통에 넣습니다. 이때 가소는 따온 산마늘 다발을 기억하고 즉시 꺼내 아내에게 맛보게 합니다. 이 곁들임 요리도 있고 돼지고기 맛이 더 깊어지네. 곧이어 맛있는 음식이 접시에 차려지고 가족 모두 둘러앉아 먹으며 이야기 나누네. 돼지고기 맛이 정말 훌륭하다. 모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네.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배불리 먹고 행복은 때때로 이렇게 단순할 뿐이다. 가족을 위한 고기 문제를 해결한 후 가서는 땅을 구입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외딴 지역에 한 땅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가격과 환경이 완전히 적합하다. 하지만 그는 현장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운전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탁 트인 빈터가 나타났다. 그는 머릿속으로 각 구역의 배치를 상상했다. 그리고 기능별 구역을 면적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그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 공급원을 찾아야 했다. 야외 생존. 따라 걷다 보면 경사가 크지 않은 산비탈의 맑은 개울이 나타난다. 가까이 있으면서 낮은 위치에 있어서 홍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조사를 마친 후 가이사는 매우 만족스럽다. 푸른 산과 함께하는 곳에 이 맑은 물을 보고 구매 지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인식했다. 바로 이 산길이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길은 차량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말하는 순간 뒷바퀴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그로 인해 가서는 꽤 무력해졌다. 행운이도 차 안에 예비 타이어가 있었다. 차를 들어올리기 위해 리프트를 사용해 고장난 바퀴를 빼고 예비 바퀴를 장착한 후 조여야 해. 너트도 조여야 하지만 리프트를 내릴 때 그는 압력 때문에 멈춰버렸어. 예비 바퀴가 전혀 부족했어. 이제는 계속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 돌아가는 길이 아직도 80마일이나 남았거든. 그는 아주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었어. 조금 갔는데 산길에서 바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어요. 내려서 확인해보니 완전히 펑크 났더라고요. 황야 한가운데 앞에는 마을도 없고 뒤에는 시장도 없어요. 사람은커녕 도와줄 유령조차 없어요. 게다가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아요. 형. 술룩은 차 안에서 초콜릿 2개를 꺼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차에 들어가 쉬었다. 그날 밤은 그 자리에서만 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서 그는 스스로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이어는 옆면이 터져서 그는 과감히 칼을 사용했다. 구멍을 넓게 찢은 다음 잎사귀로 가득 채웠다. 마치 펑크 없는 타이어처럼. 이것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후 타이어를 다시 장착했지만 잭을 내리자마자 타이어가 즉시 펑크 나서 약 2.5cm만 유지됐다. 어쩔 수 없이 가소는 계속 길을 나섰다. 조금 가다가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모든 재료를 집어넣었다. 안으로 볼 수 있고 철사를 사용해서 다시 꿰매고 계속 달렸다. 조마조마했다. 결국 한 정비소에 도착했다. 타이어를 수리하는 동안 그는 땅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땅을 사고 싶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어젯밤 때문에
어떤 남자가 $10,000를 더 내고 샀어. 가손이 원하면 그가 우선권을 줄 수도 있었어. 안타깝게도 지갑 사정이 허락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물러났어. 캠프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 아내의 기대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몰랐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때 두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봄이 오면 자연은 새로운 위험을 동반한다. 2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만의 땅을 빨리 갖기 위해 가사는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도구를 만들어야 했다. 예전에는 숯을 사용했어요. 철을 달구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가뭄이 심해서 산불이 쉽게 나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캔을 이용해서 장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큰 통에 구멍을 뚫고 작은 통을 넣어 관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는 접합 부위에 맞춤형 클램프를 설계합니다. 이것은 가장자리를 단단히 밀착시킵니다. 그 다음 상자 안쪽에 내열 세라믹 섬유 한 겹을 덮습니다. 그는 효율성을 시험하기 위해 프로판 연료를 튜브에 넣습니다. 그리고 점화 밸브를 엽니다. 장치가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면 완전히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괜찮겠어? 긴장된 마음으로 매우 빠르게 기다리고 있어. 불타오르는 붉은 쇠 조각이 보여. 그걸 강철판 위에 올리고 단조하기 시작했어. 효과적으로 보이네. 단조 공간이 너무 좁아서 꽤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큰 칼날을 만들 수 없겠어. 기어서는 작은 주문만 받고 단조할 수 있어. 한 손님이 냄비 거리 2세트를 주문하고 싶어 했어요. 냄비, 프라이팬. 가서는 구워지면서 계속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머리 부분이 완성되면 다음 단계는 구부리는 거예요. 붉게 달아오른 철봉을 구운 후에 힘을 써서 꼬아서 밧줄처럼 꼬아줍니다. 장식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죠.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가손, 나무 한 토막을 절구 모양으로 깎고 힘껏 쇠막대기를 내리친다. 거의 다 되면 쇠망치로 끝부분을 구부리고 마지막으로 재빨리 물에 담가 식힌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2개의 틀을 완성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거리 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완제품이 고객을 분명히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편에서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하루의 노동 후에 가정은 맛있는 음식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많은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리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일을 잠시 멈추고 땅을 조사하러 가기로 했어요. 크기가 수정 한 덩이 정도인 땅인데 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부동산을 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둘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요구를 충족시켜주길 바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도착했는데 꽤 외진 곳이었습니다. 문은 2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판매자는 열쇠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동시에 관찰합니다. 앞쪽에서 사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최소한 사냥에 대한 걱정은 없겠네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메리, 타박상 치료에 사용되는 약용식물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비옥한 땅에서만 자생합니다. 이것은 이곳이 정말 좋은 땅임을 증명한다. 두 사람 모두 주변 환경에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곧 미소가 사라졌다. 앞에 절벽이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길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용감한 성격이었다. 메리는 허리에 재킷을 묶었다. 그는 민첩한 염소처럼 산을 내려갔어요. 산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줬어요. 반면 제이슨은 조금 못 미쳤어요. 좀 서투른 모습이었고 남편이 어색해 보였어요. 메리는 역으로 올라가며 안내하려 했지만 아직 도착도 못했을 때 제이슨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가 땅에 앉아있는 것만 봤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숲을 지나서 낡아 보이는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심각하게 노후된 집. 문을 밀고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 상태도 그리 나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집의 상태가 꽤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나무집의 벽과 지붕 골조가 아직도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부분들은 조금만 수리하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집만이 아니었다. 주변 토지의 조건도 중요했다. 두 사람은 조사를 시작했다. 정원과 평평한 지형을 확인했다.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 안타깝게도 우물이 없어 물 공급이 전적으로 빗물에 의존한다. 이것은 건기 때 매우 위험하다. 다행히도 그들은 한 곳을 발견했다. 빗물을 모으기 위해 연못을 팔 수 있는 저지대를. 이렇게 해서 생활용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그들은 이 땅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며칠이 지나 집 수리를 시작했어요. 가수는 친구 존을 초대했어요. 도와달라고. 존은 건설 분야에서 수년간 일했어요. 그리고 매우 뛰어난 목수예요. 그는 먼저 집에 들어가서 바닥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썩은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부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말은 많지 않다. 두 사람은 금방 부서진 부분을 분해했다. 매우 쉬웠다. 이미 썩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이 치우고 방부 처리된 나무로 새 바닥을 깔기 시작했다. 썩지 않도록 처리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거의 다 완성했을 때 욕실 바닥만 남았다. 그때 가이슨이 튀어오르자 존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아래에 작은 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미 산호뱀으로 코브라과에 속한다.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다. 신경 독소를 분비한다. 그렇지만 존은 망설임 없이 손으로 잡아서 던졌다. 그 후 두 사람은 계속 작업을 했다. 마지막 나사가 조여지자 바닥도 완성되었다. 다음 날은 맑은 날이었다. 제이슨 가족은 이사 준비를 했다. 그들은 짐을 트럭에 싣고 임시 천막을 철거했다. 모든 부품이 차에 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이전 집을 떠났어요. 이제까지 메리는 아직도 그들이 자기만의 집을 갖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기분은 정말 멋졌어요. 이야기하던 중에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멈췄어요. 확실히 정리했어요. 그 후로 길은 매우 순조로웠어요.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안전하게 새 집에 도착했어요. 그 딸은 주변 환경에 매우 호기심이 많았다. 그래서 탐험하러 달려갔다. 반면에 부부는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메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주 요리는 맛있는 돼지고기였다. 가족 모두 함께 기도하며 채소도 곁들였다. 그 후 함께 식사를 즐겼다. 비록 집이 낡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따뜻함. 그들은 매우 만족감을 느꼈다. 한 남자가 눈 위를 달려와서 덫에 걸린 늑대를 발견했다. 다른 두 개의 덫에는 담비 한 마리가 잡혀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캠프로 가져와 가죽을 벗기고 조심스럽게 손질했다. 그 후 핀으로 가죽 조각을 고정하고 털을 모자로 만들어 입었다. 즉시 이마를 감싸는 따뜻함. 알래스카 산맥과 쿠스코빈 산맥 사이 광활한 지역이 있다. 황야의 땅. 바위와 울창한 덤불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간을 훔치다. 재난을 겪고 첫 겨울을 견뎌냈다. 여기에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당신의 손길로 야생지역이 점차 집의 따뜻함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당신의 아내가 이곳에 왔다. 그녀는 경험 많은 말 타는 전문가였다. 간청을 받아 임신한 암말들을 돌보러 왔다. 임신한 암말들을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번식하지 않았다. 야외 생활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함께 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개 2마리와 말 4마리를 키우며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은 목조집을 새 위치로 옮길 준비를 했어요. 기초는 새로 콘크리트로 부었고 잘 다듬어져서 더 튼튼하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목구조는 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재 롤러를 이용해 집 전체를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간고리를 나무 뿌리 하나에 고정점으로 걸어 힘을 견디게 한다. 몇 톤을 끌어당긴다. 그 다음 집 밑바닥 부분에 쇠사슬을 끼운다. 윈치에 연결한다. 손잡이를 돌리면 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한다. 그가 아내를 불러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둘이 함께 힘을 고르게 분배하며 당긴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집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래 미끄럼판이 끼인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렛대 역할을 할 막대를 꺼내서 힘을 가하자 집이 살짝 흔들렸다. 끼인 부분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계속 와이어를 돌렸다. 이번에는 목조집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진폭은 크지 않지만 방법이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불안정한 인장력 아래의 시민. 집을 새 기초 가까이로 옮겼다. 다음 단계는 집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것이다. 구조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닥 벽 부분을 고정하고 다시 회전시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마침내 집이 정확한 자리에 놓였다. 완료의 순간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알래스카 산맥에 영하의 기온이 내려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길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작년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말들이 먹이가 부족했다. 마지막 2달 동안 나무 껍질만 갉아먹을 수 있었다. 영양실조로 이어져 암말이 새끼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서 물자를 사와야 해. 이 여행은 5일이나 걸릴 거야.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겨두고 여자친구의 축복 속에 해 뜨기 전부터 출발해야 해. 나는 5마일을 걸어야 해. 덤불을 지나 75마일을 따라 내려가야 해. 해가 뜰 때까지 가서 강가에 도착해야 해. 눈앞의 광경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일부 구간이 얼어붙어 있었거든. 그런데 물은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 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목원은 서두르지 않고 강가를 따라갔어. 구간을 관찰합니다. 흐름의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그 후 공기를 가득 채운 펌프 밸브를 준비합니다. 준비 완료. 그는 공식적으로 구명보트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목원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단 1초도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어요. 물살이 점점 빨라지면서 간을 잡아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빙산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육지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점검하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그는 수선 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그냥 패치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불을 피워야 한다. 추운 환경에서는 패치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밸브를 가열한 후에 누출 부위를 수선해야 한다. 끝나고 나서는 천으로 계속 문질러 열을 발생시켜 가장자리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완료하면 그는 불을 끄고 짐을 메고 계속 길을 나선다. 조금 더 가면 나는 더 잔잔한 물줄기가 있는 하류에 도착해 구명보트 덕분에 목어는 많은 우회 거리를 절약할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시간이 흘렀고 어둠이 곧 내리막길에 접어든다. 나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갔다. 모닥불을 크게 피우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의지해 목어는 야생에서 5일간 살아남았다. 예상대로 오늘 그는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날의 마무로 구명보트가 몇 군데서 공기가 새어 매 시간마다 공기를 다시 넣어야 했다. 다행히도 약 20마일 남았다. 강으로 다시 들어가면 후쿠를 물살을 따라 내려간다. 처음에는 꽤 순조로웠다. 하지만 곧바로 강 한가운데에 여러 장애물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장애물. 부딪히면 분명히 고무보트가 그 자리에서 망가질 것이다. 그는 최선을 다해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고 부표가 갑자기 가라앉을 때 목원 무력하게 배에 올라 공기를 넣고 계속 항해했어요. 그냥 흘러가면서 공기를 넣느라 진행이 심각하게 느려졌어요. 날이 어두워질 무렵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그가 더 이상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이것이 목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육지로 올라가 흔적을 찾고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을 빠르게 발견합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며 직접 마크로우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약 350명의 주민이 사는 곳입니다. 목원과 함께 2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 이 감각은 정말 신기하다. 자동차 엔진 소리.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시의 소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마을의 가게로 들어갔다. 먼저 할 일은 먹을 것을 고르는 것이었다. 말이 겨울을 나기 위한 사료. 그것은 옥수수로 혼합된 영양식입니다. 귀리와 보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비행기를 빌려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 목원은 생활용품을 계속 구매했습니다. 다양한 상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이 용이한 식품을 우선했습니다. 쌀과 여러 종류의 콩처럼 오렌지가 세일 중인 걸 보고 여자친구에게 줄 신선한 몇 개를 골랐다. 냉동고 속 아이스크림을 보며 목원은 참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조금 사치스럽지만 하나를 샀다. 이번 마을 여행에서 그는 지출을 $500 이내로 통제했다. 가게에서 막 나왔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어요. 그 맛은 목원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헬리콥터가 알래스카 산맥을 지나 목원과 물자를 데려왔어요. 이것은 매일 있는 비행이에요. 마을과 광산 사이를 오가는. 그래서 길이 맞아서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그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했어. 하지만 비행기가 집까지 바로 데려다 줄 수는 없어. 가장 가까운 지점에 내려주기만 해. 모든 물자를 내린 후에 비행기는 떠났어. 그 전에 목원은 아내와 약속을 하고 만날 장소를 명확히 했어. 그래서 지금 그는 잠시 더 기다릴 수밖에 없어. 지금 알래스카는 낮이야. 불과 5광년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모르가니 뼛속까지 얼어버릴 것 같아요. 그는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려고 했어요. 그때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어요. 아내가 말을 타고 개들을 데리고 달려왔어요. 몇 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꼭 껴안았어요. 간을 걸다. 여행에서의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하다. 그리고 아내에게 귤을 건네다. 오랜만에 신선한 과일을 먹게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모든 물자를 말등에 싣고 집으로 말을 타고 돌아갔다. 낮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를 내야 했다. 다행히 이 말들은 모두 아이슬란드 말이다. 그래서 눈 위에서도 꽤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 곧 시작된다. 앞에는 완전히 얼지 않은 개울이 가로막고 있다. 아직 얼지 않은 상태다. 모가는 감히 나아갈 수 없었다. 특히 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깊이가 불확실할 때는 더욱 그렇다. 검은 말은 주저하며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간이 말을 내려서 먼저 가게 했어. 길을 안내하며 하나씩 강을 건너게 했지. 단 한 마리만 건너도 되니까. 나머지 말들도 덜 겁먹게 되고 차례차례 안전하게 건너게 됐어. 그런데 남편의 검은 말은 여전히 긴장한 채였어. 하지만 주인의 재촉에 의해 그는 강을 단숨에 건넜다. 장애물을 넘어서 계속 길을 갔다.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애썼다. 숲속 길에 들어서자마자 저주받은 댐 때문에 강물이 넘쳐 흘러 강둑을 넘었다. 눈과 섞여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졌다. 말이 다칠까 걱정되어 두 사람 모두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통과했어요. 남은 거리도 더 이상 사고 없이 지나갔고 그들은 제때 집에 도착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흘렀어요. 큰 눈보라가 몰아쳐서 알래스카를 얼음 세계로 만들었어요. 모건과 그의 아내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붕 위에 눈을 치우는 것이었어요. 이 얼음 기둥들은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두 제거합니다. 하지만 약 15피트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그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맨 얼굴의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비를 막을 덮개가 부족합니다. 그때 기억이 난다. 사냥하러 갔을 때 발견한 버려진 집을, 그리고 맞다면 그곳에 알루미늄 판이 몇 장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 모건은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기로 결심했다. 그 버려진 집은 숲속 깊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 모건은 눈 신발을 신고 썰매를 끌고 출발했다. 잠시 후 도착했어요. 하지만 눈 속을 걷는 것, 신발이 힘들게 만들어서 숨이 차요. 혼란스럽고 복잡한 건 폐가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희미한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풍경이 똑같이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해요. 바로 그때 잘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집이 가까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역시 한참을 찾아본 끝에 모가는 폐허 앞에 그것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눈을 파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판을 찾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들을 발견했다. 곧바로 주워 올렸다. 알래스카의 금속은 매우 귀중하다. 이 재료들로 지붕을 만들 수 있을 정도야. 단목하는 계속 주변을 탐색해 가치 있는 게 더 있는지 봐야지. 형님, 나무에서 큰 철못 좀 떼어와요. 이것도 귀한 물건이니까. 이 근처에 통 하나가 더 있는 거 기억해요. 그냥 가져가서 자재 보관함으로 쓰면 되니까. 만족하며 수레를 끌고 돌아간다. 하지만 지금은 1시간 후면 어두워진다. 그 사이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모건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눈앞의 가파른 길을 끝내는 것이 그를 힘들게 한다. 겨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차가 다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그는 넘어졌다. 모건은 욕을 하면서 차를 잡고 다시 끌고 갔다. 결국 어두워진 후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 그동안 그의 아내는 집에서 꽤 많은 장작을 쪼개셨다. 그리고 둘은 저녁 식사를 즐기기 위해 들어갔다. 다음 날에는 바쁘게 일에 착수했다. 그는 얻은 재료들을 이용해 지붕을 만들었다. 먼저 목재의 모양을 그려서 모형을 만들기 쉽게 했다. 아내는 작은 덫을 일렬로 점검하는 일을 맡았다. 주로 토끼와 쥐를 잡기 위해 갈고리, 간을 조립하여 전기톱을 시작하고 나무를 평판으로 자른다. 평평한 판으로. 그 다음 캐빈 벽에 프레임을 설치하기 위해 얕은 홈을 자른다. 그때 그의 아내가 담비 한 마리를 가져왔다. 갈고리를 호기심을 갖게 했다. 조사를 하던 중 토끼 덫을 점검하다가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쉽게 쓰러뜨렸다. 그의 아내는 내장을 찢어냈다. 먹을 수 없는 담비는 개들에게 던져주었다. 각 개마다 한 조각씩. 개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도 배가 고파져서 속도를 높였다. 그는 나무판을 얕은 도랑에 놓았다. 몇 개의 철못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아 다리 역할을 하는 나무 판자에 대각선 나무를 설치한다. 삼각형 구조를 활용해 견고한 틀을 만든다. 걸쇠를 걸어 빠르게 지붕 틀을 완성했다. 다음 단계는 판넬을 알루미늄 판에 붙이고 드릴로 하나하나 고정하는 것이다. 야생에서 알루미늄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방수이면서 녹이 슬지 않아요. 아내는 옆에서 재료를 주며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지붕 틀에 앉아 나사를 하나하나 조이고 있어요. 이 알루미늄 판들은 예전에는 신문이었어요. 1900년대, 80년대부터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내용을 크게 읽어주고 있어요. 그 당시 뉴스가 정말 흥미롭네요. 두 사람은 일하면서 웃었다.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지붕을 모두 덮었다. 결과물을 보며 두 사람 모두 매우 만족해했다. 삶이 점차 안정되자 식량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 모크가는 아직 초보지만 다행히 아내는 2년간의 생존 경험이 있어 새로운 덫 도구를 꽤 많이 가지고 왔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물에 넣어 사냥용 덫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고품질이 끓인 미끼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꼬리가 긴 눈토끼와 부위별로 능숙하게 손질했어요. 특히 미끼 재료가 아주 좋아요. 고기는 저녁 식사로 남겨두고 밖에서 비버의 분비선에서 비밀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영역 표시를 위해 냄새를 퍼뜨리는 부위다. 잘게 썰어 병에 넣고 숙성시켜 보관한다. 이 냄새가 다른 비버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장비를 조금 챙겨 2마리 개와 함께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둘이 출발한다. 알래스카의 날씨는 변덕스럽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밖에 있을 때 첫 사냥터에 도착했다. 가을부터 설치해둔 족제비 덫이 있는 곳.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간을 빼내고 새 덫으로 교체했다. 그는 톱으로 나무 말뚝에 2개의 홈을 팠다. 그리고 덫을 끼웠다. 그 후 털을 묶었다. 새와 장식을 액자에 걸고 손님이 집에 오는데 빈손일 수 없지. 아내는 맛있는 블루베리 잼을 간식으로 내고
치명적인 유혹인 족제비용 간식을 준비했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 하지만 눈이 점점 더 내리기 시작했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사람은 따로 움직이기로 했어. 아내는 숲속의 족제비 덫을 놓으러 갔어. 모건은 비버의 활동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들은 여전히 매우 활발합니다. 두꺼운 털 덕분에 얼음 같은 물에서 단열이 됩니다. 개울가에 도착하자 모건은 갉아먹힌 버드나무 가지를 밟았습니다. 비버의 먹이입니다. 이 지역에 그들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 앞쪽을 봐. 한 무리의 하이에나들이 만든 댐이 보여.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야. 함정을 놓으려면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야 해. 얼음을 깨고 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몇십 번의 도끼질 후에 얼음층이 깨졌다. 하지만 넘쳐 흐르는 물의 양을 보니 이곳은 강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다. 얼음 표면에서 물자국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래에 빈 공간이 있을 거라 추측했다. 수중 동물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다. 구멍을 뚫었다. 곧 흐르는 물과 덫을 놓기 충분한 깊이를 확인했다. 고정을 위해 덫을 나무 기둥에 걸다. 그 다음에 수달의 먹이를 가져와서 다른 동물들을 유인한다. 준비 완료. 천천히 기둥을 물에 내려놓고 잠시 후에 첫 번째 덫이 완성되었다. 잡혔는지 여부는 며칠 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알래스카는 연중 폭설로 고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모가는 항상 눈길용 신발을 신어왔습니다. 매우 튼튼하지만 이동 속도를 상당히 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축한 돈으로는 스노우모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가는 스케이트보드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살고 있는 땅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중 가장 좋은 나무는 산전나무였다. 그는 충분히 큰 나무 한 그루를 골랐다. 그리고 체인톱으로 짧게 잘랐다. 그 후 가운데를 따라 세로로 쪼개고 나뭇결을 따라 나무를 갈라냈다. 하지만 도끼질을 잘못해 위치가 어긋나서 간질간질 좀 짜증나네. 좋은 스케이트보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최소 5인치 길이여야 해. 그리고 두께는 약 2인치 정도고 트레이를 넓혀 그 다음 금속 쐐기를 박아서 판을 벌려 중간쯤 박았을 때 다른 쐐기를 하나 더 끼워 장력을 이용해서 나무를 천천히 분리하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반 시간 후에 두 개의 판을 분리했습니다. 모건은 그것들을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판을 적절한 크기로 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판을 다루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구가 실수로 그의 다리를 쳐서 고통이 몰려왔다. 그는 즉시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바지를 걷어 올리니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아내가 구급 상자를 꺼냈다. 먼저 소독액으로 소독을 했다. 그 후 상처에 의료용 반창고를 붙이고 거즈로 감았다. 오늘은 그가 반드시 푹 쉬어야 할 것 같다. 다음 날 모건은 집안에서 스케이트보드를 계속 탔다. 그는 특별한 모양의 칼을 꺼냈다. 그리고 두께가 약 1인치가 될 때까지 계속 깎았다. 판의 앞부분은 점점 완만한 각도로 고르게 휘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무판을 증기로 처리해야 한다. 이 기술은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2시간 후 갈고리를 이용해 판을 꺼냈다. 부품들을 조립한 후 천천히 구부립니다. 나무가 마르면 원하는 형태가 완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고정 장치를 분리하고 판자는 완벽한 곡선을 갖게 됩니다. 갈고리 구멍을 뚫고 줄을 꿰고 그 다음 판자의 앞부분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곧 한 쌍의 스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실험을 했고 점점 더 빨리 미끄러졌다. 매우 손에 있게 사용했다. 이 도구를 얻으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도가 떨어져서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두꺼운 털을 가진 동물만이 족제비나 사양쥐처럼 생존하려면 숲이 울창해야 한다. 그들의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난 털이 매우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간, 그와 그의 아내는 덫을 놓기로 결정했다. 옷을 만들기 위해 몇 마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두 사람 다 초보자였다. 덫을 놓는 것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과정이었다. 2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아침에 그의 아내가 덫을 점검하러 갔는데 발견했어요. 미끼가 사라지고 덫이 작동된 것을 다른 동물이 먹이를 훔쳐간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곳간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했어요. 3개의 덫이 부서졌어요. 그중 눈앞에 있는 것은 흔적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둘은 계속해서 다음 장소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클립의 검은색과 약간의 노란색 털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조금의 노란색이 섞인 간을 꺼내어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족제비의 털이었다. 누구나 족제비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을 안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한다. 그리고 그들이 잡는 먹이는 그들에게는 뷔페와 다름없다. 일단 이익을 맛보면 그들은 계속 돌아올 것이다. 이대로 계속되면 나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거야. 미리 예방하려고 간을 걸었어. 여우 덫을 하나 더 놓기로 결정했어. 여우 덫 바로 아래에 늑대 덫을. 그때 아내가 남은 덫들을 점검하러 갔을 때 가니 작은 나무 2그루를 자릅니다. 몇 개의 나무 기둥으로 잘라요.
그리고 차례로 땅에 박습니다. 유도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 후 입구에 이비아 스타일의 덫을 놓습니다. 이 덫은 매우 강력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팔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작은 새를 우연히 놀라게 해서 날아가 버렸어. 모건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덫을 고정했어. 여우담비는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거든. 확실히 고정하지 않으면 쉽게 덫을 끌고 도망갈 수 있어. 설치 후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났어. 얼굴이 환하게 웃는 걸 보고 아내의 미소를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었던 거야. 그가 가방에서 전리품을 꺼냈다. 그리고 열어보니 빨간 여우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이다. 그 털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매우 인기가 많다. 모자나 스카프를 만드는데 이상적인 소재이다. 그 후 두 사람은 즐겁게 돌아갔다. 3일 후 간을 꺼내어 덫을 점검했다. 바람과 눈 속을 힘겹게 나아가며 함정 사냥이 2주 동안 계속됐지만 잡은 여우 모두 늑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사냥꾼으로서 너무 창피함을 느꼈다. 먹이를 잡아야 한다. 나와 여자친구가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아마 기도는 이루어졌을지도. 첫 번째 덫에 담배가 잡혔다는 경험. 모건은 흥분해서 끊임없이 소리쳤다. 마침내 이번 시즌의 첫 수입을 얻었다. 이는 담배를 훔쳐 먹는 늑대가 아마 떠났다는 좋은 신호이다. 담배 가죽 한 장으로 장갑 한 쌍을 만들 수 있다. 그 고기의 양은 개가 사흘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다. 앞쪽에는 두 번째 덫이 있고 방금 도착했다. 모건은 그곳에서 발견했을 때 큰 소리로 외쳤다. 또한 한 마리의 족제비도 잡혔다. 하루 만에 두 마리를 잡다니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기쁜 마음을 안고 그는 늑대 족제비 덫 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모든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 욕심 많은 녀석이 죽었기 때문이다. 몸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간을 꺼내고 덫을 해제한 뒤 스노모빌에 늑대 담비를 올렸다. 말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하루 만에 3마리의 먹이를 잡았으니까 그를 꿈꾸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 그리고 즉시 여자친구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졌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전리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자기주도적으로 사냥하는 사냥꾼으로서 처리해본 적이 없는 늑대 족제비의 가죽을 다루는 것이었기에 매 단계가 매우 조심스러웠다. 여우 가죽이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한 장은 최대 $500까지 팔 수 있어. 바쁜 시간 후에 가죽이 벗겨졌어요. 그는 그것을 판자에 고정해서 가죽을 팽팽하게 당겼어요. 아래의 지방층을 제거할 준비를 하면서 이 단계는 가죽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살을 모두 제거한 후에 그는 가죽 표면에 소금을 뿌립니다. 곤충알을 제거하기 위해 이 과정은 24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간을 끌 때 작업장에 들어가면 가죽이 완전히 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는 가죽 위에 옷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작은 칼로 조심스럽게 자릅니다. 마지막으로 핀으로 모자에 고정하고 순식간에 개선된 모피 옷이 탄생했다. 입으면 훨씬 더 따뜻해져서 간은 점점 이 야생 생활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